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자발적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실행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전국을 행진하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제주를 출발해 팽목항을 거쳐 서울로 온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잦은 사퇴 방식이라고 했지만 현실화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별로 최대 98%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는데, 다른 의과대학들도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겠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의료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양보해야만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부에게 더욱더 요청합니다.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오는 22일 추가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낸 후 일부 진료를 축소할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병원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상황을 규탄하며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의사 수만 늘리려 한다면서 전공의들도 납득할 만한 요구안 없이 무작정 환자 곁을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 접어들지만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민들의 불안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차질이 길어지면서 2차 병원으로 불리는 소병원은 오히려 붐비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문 병원과 2차 병원을 육성해 만성화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300병상 규모로 운영되는 서울의 한 관절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길에서 넘어져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수술실에 누워 어깨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전 골절로 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내시경으로 정밀 확인을 거친 뒤 무릎에 고정한 철심을 빼는 시술이 한창입니다. 250입니다. 네, 선생님으로 드릴게요. 수술실 앞 복도에도 대기실에도 온종일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2차 병원으로 분류되는 이 병원에는 전공의 없이 전문의 6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진료 차질을 겪는 3차 병원들과 달리 정상 진료가 가능하자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봤자 거기 사람 지금 진료 여기도 지금 엄청 손님이 많아갖고 환자가 많아갖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걸 저거하고 내려놔야지 이거 국민 환자들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수술 건수만 해도 최근 70% 넘게 급증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위해 남겨둔 병상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300병상이 포화 상태입니다. 의료진들도 점차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입니다. 중증 질환을 가진 고도의
그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역량을 뛰어넘는 정도의 업무 양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전문 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은 모두 400여 곳. 한 달 가까이 3차 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 병원을 갖춘 2차 병원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의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수가를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 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에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른바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차 병원에 가기 전에 반드시 2차 병원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주말을 맞아 나란히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실행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대표적인 험지 가운데 한 곳인 경기 오산 전통시장부터 찾았습니다. EBS 스타 강사 출신 김희훈 후보와 함께 전통시장 사업을 국비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산은 민주당에서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산이 좋아졌습니까? 5선을 했으면 20년을 했으면 뭔가 좋아졌어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선 지역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유이동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3040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많은 현안 중에서 그러면 왜 제가 이 학부모님 현안을 잡았는지를 여쭤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저희가 설명을 하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 하남을 찾아 지역 후보들의 손을 들어올리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습니다. 하남갑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나선 것으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 국민의힘 이용 비례대표 의원과 격돌이 성사된 곳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리인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하다못해 알바를 써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추 후보와 함께 민주당에서 이른바 여전사로 불리는 이현주 후보가 나선 용인에선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를 지적하며 평등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져야지, 내가 힘 많이 가져가지고 억압해가지고 이익 좀 챙겨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공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지역구 개소식을 열고 광주에서 승리를 다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주요 후보들 개소식에 참석하며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개 오디션에 참석해 압도적 1위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총선 대응 체제 전환을 앞두고 첫 중앙선거대책위원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회의는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주재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과 장동혁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지역구 254곳 가운데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대전 중구와 경기 포천 가평, 경북 구미을 경선 결선 결과와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이 취소된 지역구의 공천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인할지 논의합니다. 또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를 비롯해 당내 공천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기 하남 용인에 이어 오늘은 화성과 평택을 방문하며 경기 남부 표심 다지기를 이어갑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주요 공약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야 모두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를 찾았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반도체 강국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 그리고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경쟁이 국가 간 대항전 비슷하게.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세액 공제 기한을 늘려주고 수원과 용인, 이천 등 경기 남부와 동부 권역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R2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속 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반도체 이슈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선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집권 여당이고 우리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 왔죠.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기로 했고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특별법 지원 강화와 함께 반도체 개발과 투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공약하면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산업 공약이 진심이라면 최소한 자기 반성을 하고 반기업주의 폐기 선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제3지대의 개혁신당은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과학고 등 교육 특구 지정 등을 내걸었고 이준석 대표가 직접 동탄에 출마하면서 첨단벨트 전략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반도체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는 건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지역에 수원과 화성, 용인, 평택처럼 수도권 요충지로 꼽히는 대도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부동층이 많은 2030 청년 표심을 공략해 수도권 민심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총선 이후란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존 없이는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공약으로만 끝나지 않고 국회의 입법과 예산으로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내놓는 공약이 그저 선거용에 그치지 않는지 유권자들의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일부 기자들과 만나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황 수석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잘 들으라며 언론인 테러 사건을 상기시킨 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거든 회칼 맞을 각오를 하라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황 수석 발언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한 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장중 2,700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톡톡히 일조했습니다. 올해 시가총액 상위권 순위도 크게 들썩였는데
금융주가 웃는 동안 2차 전지주는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배상안 발표로 시작한 한 주였지만 금융주는 보란듯이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KB국민은행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에도 KB금융지주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고서야 숨을 골랐습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52주 신고가를 세웠고 우리금융지주는 4영업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금융주에 여전히 밸류업 효과가 작용한 겁니다. 기업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들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순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이 8계단 뛰어올라 20위에, KB금융이 7계단 뛰어올라 10위에 올라섰고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약진했습니다. 반면 전기차 업황 부진 우려 속에 2차 전지 종목들은 줄줄이 미끄러졌습니다. 자율주행도 있었고, 전기차 2차 전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그냥 AI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업종 전체 지수는 금융이 24.6%, 보험 22%, 증권이 14.2% 상승률을 보이며 오를 만큼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당분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리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달 금융지주사 주주총회에서 나올 주주 환원책이 향후 주가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서둘러 배상안을 내놨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입자도 판매사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홍콩 ELS 배상안이 공개됐지만 가입자들의 반발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전액 배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ELS 계약 자체가 금융 사기인 만큼 원천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배상 결과를 발표했는지, 과연 근본 배상 발표가 홍콩지수 ELS 피해자 일동에게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권 역시 분쟁 조정 기준안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금융당국이 수차례 권고한 사적 화해, 그러니까 자율 배상이 부담입니다. 전체 배상 규모가 최대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입니다. ELS 손실 배상 규모에 따라 자본 비율, 주주 환원 등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더불어 하반기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익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향후 경영진의 배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율 배상은 배임과는 먼 얘기일 뿐더러 ELS 배상이 은행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금융회사, 금융기관의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먼 얘기가 아닌가 싶고, 아직까지는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수익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측면들을 고려하면 이 ELS 배상안은 결과적으로는 일회성 이벤트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전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지만 가입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상황에서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시중은행이 가계에 내준 대출 규모는 늘고 있지만 이 금융권은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행보가 엇갈린 데는 부동산 경기가 주요했는데 전망은 어떨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1개월째 오름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면서 1,100조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의 오름폭이 주춤하긴 했지만 대출 수요를 꺾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금융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4조 원 가까이 급감해 내림폭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 한파가 계속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지방에는 너무 많아서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61%가 제2금융권 중에서도 특히 농협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줄어든 거예요. 한국은행은 높은 집값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 등이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 등 상방 요인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결과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낮게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100%를 웃도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한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와 재판은 공수처와 군사법원 등에서 크게 4갈래로 쪼개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등 진상규명에 차질이 예상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출국 의혹을 고발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은 4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첩한 해병대 대대장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맡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의 본질이지만 지난해 9월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은 공수처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 수장은 2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게다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상황. 이 전 장관은 언제든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재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져 총선 직전인 다음 달 초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이미 최상병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종섭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이 커지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족들이 전국을 걸으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제주를 출발해 팽목항을 거쳐 서울로 온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들이 경기도 광명을 출발해 서울로 향합니다. 지난달 25일 제주를 출발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행진은 팽목항과 목포 신항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족 등은 잊지 않겠다고 쓰여진 노란 조끼를 입고 시민들에게 세월호를 기억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재난 참사들을 기억하며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되어야만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에 또다시 뜨벅뜨벅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행진에 함께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했는지 물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날을 잊지 않고 10년 동안 계속 기리면서 걷기 운동할 적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행진은 세월호 기억 공간이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제로 행진을 마무리한 유족들은 10주기까지 남은 한 달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는 우리가 잊고 있다가 특별한 날, 특별한 달에 기억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가슴마저는 그런 달입니다. 행진은 끝났지만 남은 한 달 동안 추모 일정이 이어집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다음 달 16일 경기 안산에서 진행될 기억식에서는 일반 시민 4,160명이 참여한 4.16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기억식을 사흘 앞둔 다음 달 13일에는 전국에서 추모문화제도 열릴 계획입니다. YTN 오종훈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가 결정과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여전히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잊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영령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제주 4.3 평화공원에 76년 만에 마련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된 도민은 14,800여 명.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 당시 희생자는 약 2만 5천여 명에서 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여전히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제주 4.3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선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해 4.3 유족들과 도내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76년 만에 미신고 4.3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위패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4.3 추념식을 거행해 오면서 가슴 한켠에 짓눌러 있던 남아있던 무명 신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위패보관실에 모시게 된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 4.3 평화공원 내 위패보관실에서 진행된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은 이름 없는 신의의 술잔을 올리고 4.3 영혼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긴긴 세월 암흑 속 마디마디 핑 맺힌 하늘 풀어놓으시고 제주 4.3 평화공원 위패보관실로 강림하시어 자정하시옵고 영면하시옵소서. 또 4.3 희생자 추가 결정과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후속 절차 등 후손들에게 남겨진 과제 해결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4.3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참혹한 비극이지만 그것을 극복해낸 제주도민들의 역사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인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비록 이름 없는 위패로 76년 만에 봉안실에서 영면하게 된 제주 4.3 희생자들. 미신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공간이자 당시 참혹했던 제주 4.3의 참상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차량을 헤치고 시내버스에 오르내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민원도 제기됐지만 반년 넘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표 번화가인 명동, 시내버스가 도로 한복판에 정차합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민들이 도로를 가로질러 버스에 오릅니다. 줄지어선 차량과 승객들이 도로 위에서 한 대 뒤엉킵니다. 이렇게 정류장 바로 앞에 흰색 정차선이 있지만 선 안에 들어와 서는 버스는 거의 없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탈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갑자기 뛰어나가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몸이 먼저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위험하죠.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오토바이에 가슴을 쓸어내릴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주말에 토요일 날 애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리는데 버스가 3차로에 섰어요. 애를 먼저 내리게 하고 제가 손을 잡고 내렸는데 애가 발을 딱 바닥에 대는 순간 앞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제가 조금만 빨리 애를 밀었다면 애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이처럼 정류장이 아닌 곳에 승객을 태우고 내리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버스 기사들이 위험천만한 승하차를 무릅쓰는 건 여의치 않은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우회전하려는 승용차 행렬로 버스 정류장 앞이 꽉 막히면 진입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더구나 배차 시간까지 맞추려면 정류장을 벗어나더라도 정차할 수밖에 없다고 기사들은 하소연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빨리 가려면 여기서 쓰면 되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와 중구청이 지난해 12월 합동조사를 벌이고 정류장 이전 협의에 들어갔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논의가 중단되더니 현재는 기약이 없는 상황.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이 정류소 이전일지, 도로 기하구조 개선일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한복판에서 버스 승객들은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그제 오후 4시 40분쯤 충북 단양군 가공변에서 패러글라이딩 하던 50대 조종사와 30대 체험 승객이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체험 승객은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수선화와 산수유 등 활짝 핀 봄꽃들을 사진에 담으며 성큼 다가온 봄을 만끽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공원 언덕이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살랑이는 활짝 핀 꽃잎, 봄을 알리는 꽃 수선화입니다. 봄을 알리는 꽃이죠.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마음도 환해지고 좋아요. 행복해요. 꽃밭 사이로 난 산책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포토존입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수선화가 한 폭의 그림 같고 추억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가 번집니다. 작년에는 너무 어려서 많이 못 봤는데 지금은 좀 커서 많이 보여주려고 나갔습니다. 벚꽃도 보러 가고 뭐 거기 어디지? 태종대? 네, 그런 꽃들도 많이 보러 갈 예정입니다. 수선화는 줄기에 비해 꽃이 크고 무겁다 보니 마치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가장 보기 좋은 시기를 맞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고 나면 다음 또 다른 꽃이 피고 여기 지금 이제 각 구역마다 이제 꽃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연중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산 자락 마을도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봄꽃의 대명사 노란 산수유꽃이 바람에 일렁이며 상춘객들을 맞이합니다. 눈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가족과 함께한 봄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산수유 축제를 여지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네. 꽃도 예쁘고 네. 이 주천면 마을 네. 또 너무 아름답고 참 예쁘네요. 따스하고 화창한 날씨 덕분에 휴일을 맞은 시민들의 마음에도 봄꽃이 피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값이 급등했습니다. 금사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50여 년 뒤에는 온난화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과 자체를 아예 보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나타난 꽃샘추위에 냉해를 입은 사과 농가. 여름철을 지나며 수해를 입자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과일인 탓에 가격도 요동쳤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는 한 개당 가격이 5,000원. 도매로도 1년 전 가격의 2배가 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철에 개화기 좋은 피해 때문에 과일이 잘 맺히지 않았고 그나마 맺힌 과일도 여름에 잦은 강우 때문에 병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금사과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상기후가 없어도 사과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배 가능한 지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미래 사과 재배지 분포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지속할 경우 중부와 전북, 영남 내륙까지 가능한 사과 재배지가 5년 뒤인 2030년부터는 점차 줄어듭니다. 이어 25년 뒤인 2050년엔 강원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해지고
2070년에는 사과 재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 붉은 과피 품종의 착색이 어려워지고 과일 모양이 좀 납작해지면서 극단적으로 온난화가 진행되면은 재배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과뿐 아니라 배와 복숭아, 포도 등도 2050년 이후에는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감귤 재배지가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단감도 산간을 제외한 중부 전 지역에서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봄철만 되면 되새겨지는 악몽 같은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선거 있는 짝수회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올해 총선을 앞둔 짝수회죠. 산불 없이 징크스가 깨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22년 동해안 산불.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 삼척까지 번졌고 이튿날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2만 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 수백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해.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강원 지역 징크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15대 총선이 있던 1996년 고성에서는 큰 산불이 났습니다. 4년 뒤 16대 총선이 있던 2000년에도 동해안 전역에 산불이 발생했고 2004년과 2006년, 2018년, 2020년에도 대형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불에 탄 나무를 잘라내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복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짝수회인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 또다시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산불의 진짜 원인은 봄철 동해안에 부는 고온 건조한 양간지풍. 짝수해가 아닌 2019년에도 고성과 속초에서 그리고 지난해에도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길이 주변 산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가 일찍부터 소각 근절에 나선 이유. 봄이 되자 영농 부산물을 직접 모아 파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농 부산물을 보시는 것처럼 파쇄해서 거름으로 쓰실 수 있도록 파쇄용 기기 340대를 준비를 했고 또 직접 농민들께서 파쇄하지 않으셔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2,000명의 인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반복된다는 대형 산불. 올해는 제발 징크스가 깨지길 동해안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항구에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모래가 쌓이고 보존 가치가 큰 해안 사구는 거꾸로 모래가 깎여나가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인근 화력발전소 방파제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땜질식 복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 안인항. 배가 오가던 항구 안쪽 바다가 모래밭으로 변했습니다. 굴착기들이 연신 모래를 퍼냅니다. 수심이 2.5m에 달했지만 밀려드는 모래에 육지처럼 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 항구 안쪽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모래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가자미잡이철이지만 어선 40여 척은 보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일부 어선은 바닥에 부딪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두에는 한 달 전쯤 퍼낸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민들은 2년 전 준공된 인근 화력발전소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길이 1.2km 발전소 방파제가 설치되면서 기존 바닷물 흐름을 방해해 모래 이동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모래가 막혀서 배가 못 나간 적이 없었어요. 30년간에. 그런데 최근 한 2년 전부터 이제 발전소 화력발전소 이제 계류장 이제 만들면서 이 공사로 인해서 자꾸 많은 양의 모래가 유입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안인항 북쪽 하시동 안인 사구는 파도에 모래가 깎여나가는 해안 침식이 심각합니다. 24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미터 너비의 해안 사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보전 가치가 컸지만
지금은 침식 방지 공사로 흉물처럼 변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측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래 퇴적 침식과 방파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땜질식 복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을 하려고 별도로 검토 중이고 그게 한 1-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천혜의 자연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지고 어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제적 능력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고령층의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밀키트라 불리는 간편 조리 세트를 판매하는 무인 점포. 한 여성이 냉장고에서 식품 여러 개를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지 않고 가방에 넣더니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이곳 무인 점포에서만 4차례에 걸쳐 30만 원 상당의 밀키트를 훔쳤습니다. 범인은 70대 여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훔쳤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종 전력도 있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를 했죠. 이번에는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엔 울산의 한 마트에서 감자와 사과 등을 훔친 70대 여성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절도 전과만 10번이 넘었고 실형 전력도 7번에 달했습니다. 처벌이 재범을 막지 못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61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 범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7,000여 명이던 고령층의 절도 범죄자 수는 4년 만에 28,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전체 범죄자 중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30.7%로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많았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생계형 그리고 독거 노인형 어떠한 절도 범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서 이분들을 지원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제 정부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지법에서는 노인 생계형 범죄와 관련해 재판부가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비율이 지난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학생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한 달간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3,991명과 교사 관리자 6,469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38.9%를 차지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동에서 군 고위급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우리 방산업계의 주력 무기 체계를 둘러보면서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우리 방산 시장이 수출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차관이 지난주 한국을 찾았습니다. 탈랄 차관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 그리고 도산 안창호함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동 3개국 순방을 다녀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사우디가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방산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일회성 판매자 구매자 관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윈윈하는 동반자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초 이라크 군 고위 관계자들도 방한해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직접 타보고 천궁2 성능도 점검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도,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 협상을 추진하며 추가 수출길 확보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동에서 한국 방산이 관심받는 건 미국에 의존해왔던 중동 국가들이 다른 나라와의 군사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이를 한층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큰 걱정이 미국의 안보 공백이다 보니 기존의 자신들의 안보 체계를 조금 더 다변화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 무기 거래도 오직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좀 이렇게 수입 다변화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이 큰 상황이고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 것처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 방산 수출은 호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4대 방산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유럽에 이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도 수출 다변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또 구호 트럭 참사가 난 것을 놓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책임 공방을 미루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총격 때문이라고, 이스라엘군은 희생자들이 인파에 짓밟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오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쿠웨이트 로터리 근처에서 구호품 수송 트럭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اللي صار اليوم الشباب استنوا الشحن يجي في المساعدات ضربوا قذائف على الناس الطياره الطوخ والزلنات وضربوا الناس.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적 지원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무차별 공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이 구호 트럭이 도착하기 전에 민간인들에게 발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군중이 구호 트럭을 약탈하기 시작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이 총을 쐈다며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인파에 짓밟히거나 트럭에 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향해 탱크 발포나 공습,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을 치료한 의사들은 대부분이 총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قسم الجراحة العامة لوجود أطلاق نارية في البطن 지난달 29일에도 가자지구 구호품 트럭에 주민들이 몰리면서 100명 넘게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총격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은 희생자들은 구호품을 가져가려는 인파에 짓밟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대부분이 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잇따른 구호 트럭 참사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가자지구 휴전 논의가 현지 시각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될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은 17일 도하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이집트 관리와 휴전 논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스라엘 인질 석방의 대가로 풀려날 팔레스타인 보안 사범의 수와 가자지구 인도적 구호 확대 등에 관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남은 이견을 좁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전남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9시를 전후로 그치겠는데요. 비구름 뒤로 황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밤부터는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9.4도, 청주 10.5도, 대전 10.2도로 어제보다 높고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아져서 쌀쌀해집니다. 서울이 11도에 머물겠고 청주와 대전이 13도, 대구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